엄마는 몹시 특이한 모녀입니다. 유복자인 저를 키우면서 엄마가 결심한 것은 제가 쓰러지거나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였대요. 사람이 살면서 좌절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좌절 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는 키우지 않겠다는 게 엄마의 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 여느 엄마처럼 저한테 한 번도 이랬죠요, 저랬죠요 하고 혀 짧은 소리로 어르거나 달랜 적도 없고 존댓말을 하면서 귀하게 여겨주신 적도 없습니다. 대신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다 얘기하고 하다못해 집에 있는 빚이며 생활비 규모, 그리고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과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숨김없이 말해주시곤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뭐랄까, 엄마와 저는 모녀가 아닌 동지의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 몹시 억척스럽고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학교 안에서 브루스타에 가래떡 구업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해서 제가 대학 갈 무렵에는 꽤 괜찮은 동네에 목 좋은 가게 하나를 계약하고 고급 떡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쯤에는 엄마가 개발한 떡 중 하나가 말 그대로 대박을 쳐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10년이 넘은 작업복에 몸빼바지, 구멍난 신발을 고수하며 묵묵히 떡만 만들었고 저 역시 학교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용돈과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해가며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나 죽고 나서는 남은 거 네가 어떻게 쓰던 상관없어. 하지만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방식대로 살 거고 너도 나 의지할 생각하지 마. 뭘 새삼스럽게 그래? 나도 돈 쓰는 거 낯설어. 희한하게 엄마 돈으로 뭔가 펑펑 쓰고 나면 동티 나서 급살 맞은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아주 버릇을 잘 들였어. 그거 평생 잘 명심하고 살아. 부모라도 어쨌거나 나 아니면 남이야. 남의 돈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 똥밭 되는 거야. 명심해. 엄마, 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나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안 보태주고 그럴 거야? 만약에 시댁 쪽에서 예단 예물 이런 거 요구하면 어쩔 건데? 요즘 대세가 반반이라며 그쪽에서 천하면 나도 천할 거고 그쪽에서 억하면 나도 억할 거야. 아들 키우는 데는 돈이 10배로 들고 딸은 공으로 키워? 야, 새끼 키우는데 들이는 공은 개나 사람이나 소나 인간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1대1, 그러니까 애저녁에 기대하지 마. 그리고 그쪽에서 이상한 거 요구하는데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건 네 팔자 네가 복겠다고 선택해서 기름지고 불로 뛰어드는 거니까 그것까진 내가 말리진 않어. 대신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지 마. 그건 불공평한 거야. 오케이. 내 팔자는 내가 뒤집어 엎는 걸로. 오케이. 이 얘기를 나눈 것이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때는 몰랐죠. 그해 여름에 제가 정말로 제 팔자를 뒤집어 엎을 일을 저지를 줄은 말입니다. 사달의 시작은 농활, 농촌 봉사활동이었어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여름에는 그저 땀 흘리며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떠난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 거기에서 전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부모도와 충실히 농사일을 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랑 5살 차이 나는 그는 위로 3살 터울의 형이 있었고 두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10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 땅도 동네 사람에게 빌린 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튼 그때는 그 1000평의 땅을 애지중지하며 농사짓는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 비록 영어도 모르고 수학은 더더욱 모르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워야 할 다양한 지식과 상식은 없어도 공기 냄새 맡고 비가 언제 올 것 같은지를 알고 새가 나는 높이를 보고 다음날 날씨를 맞췄죠. 별의 흐름과 바람의 강도로 계절의 흐름을 말해주는 그가 강하고 씩씩하기만 한 제 마음의 한 구석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그는 도시에서 내려온 왈가닥인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설레어하며 조심스레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모두가 뜨악해하는 미녀와 야수 커플이 되었습니다. 농활에 함께 참여했던 선후배, 동기들은 저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제가 잠시 눈이 돌아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거라며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면 정신 차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 역시 제가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처연하고 침울하게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잠시 꿈을 꿨네. 너랑 여기 어울리지 않지. 흙과 똥 가득한 곳에서 네가 어찌 살겠어. 잘 가. 와씨, 진짜 못됐네. 아니 매달려서 잡아도 모자랄 판에 가라고? 그냥 이렇게 보낸다고? 오빠,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잡으면 남을 거야?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일단 그럼 잡아나 보든가. 그럼 잡을래. 잡혀줘. 어쩌겠어요. 제가 정신 나간 년이죠. 그때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내 사랑 찾아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돌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멋짐의 표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그 결정 결혼 이틀 만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어디 말할 곳도 없었고 말을 해서도 안 되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결국 저는 대학교 3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격 결혼을 단행했죠. 제 주변에 모두가 말리고 미쳤다고 하고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가 친엄마라도 된 것처럼 울며불며 등짝을 때리는 애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과가 졸업만 하면 거의 공기업에 100% 취업이 되는 분야라서 다들 인생 망치고 있다며 혀를 끌끌 찼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만 가만히 계셨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가늠이 되지만 그때는 역시 우리 엄마 쿨하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도 그만두고 시골 중에 상시골,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니는 그 시골로 시집을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저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야?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원해, 엄마. 그럼 가. 결혼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죠. 성질 급한 제가 미루고 뭉개며 느리게 할 리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당황한 건 남편과 시댁이었습니다. 당장 제가 시집을 가면 잘방도 마땅치 않은 마당이라 대체 쟤를 어떡하나 하시더라고요. 시댁이 정말 많이 가난했거든요. 15평도 안 되는 단층 슬레이트 집, 안에는 작은 방 2개와 부엌이 있고 그나마 화장실은 밖에 붙어있는 푸세식이었어요. 1년에 2번 화장실 오물을 퍼내서 처리하고 방 하나는 부모님이 방 하나는 2 형제가 같이 쓰는 그런 집이었죠. 그러니 제가 어디서 살겠어요. 당황한 시부모님이 급하게 여기저기에서 돈을 구해서 살고 있는 집 옆에 방 하나 수세식 화장실 하나가 있는 원룸 같은 조립식 집을 하나 급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결혼 후에 제가 얼마나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 줄 몰라요. 시집 오면서 적어도 시댁에 보탬되는 돈은 좀 들고 올 줄 알았다는 둥, 도시 깍쟁이라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둥, 처음에는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시부모님께 바람을 좀 넣었던 모양입니다. 이 집 아들이 그래도 인물이 훤칠하니 도시 여자가 홀딱 반해 시집 온다 하는 것 같은데 농활까지 오고 대학 다니고 하는 딸, 그 부모가 어디 고생할까봐 그냥 보내겠냐? 시골집 얼마나 한다고 예단처럼 집 하나는 그래도 번듯하게 지을 돈 들고 오지 않겠냐? 자기 딸 고생하는 거 싫어서라도 아마 집 하나 정도는 지어줄 거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저희 엄마를 모르셨던 거죠. 처음에 상견례를 할 때 시부모님이
우리는 정말 해줄 게 없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조립식 주택 지은 500만 원도 여기저기에서 빌렸다라고 하시니 저희 엄마 담담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럼 애한테 500 해주겠습니다. 그걸로 알아서 살림 사서 넣으면 되겠네요. 그때 당황하던 시부모님 얼굴이라니. 시어머니가 대놓고 예단 예물 얘기를 꺼내자 저희 엄마 단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딸 키우는 공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사돈댁에서 하시는 것만큼 저도 할게요. 예단이랑 예물 받고 싶으신 것 목록 정해서 주시면 저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 저희 쪽에서 받고 싶은 거 적어서 전달 드릴게요. 그러자 당황한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된대요. 안 주고 안 받고 반반 결혼하는 게 대세인데. 아니, 그러면 식장도 반반 하실 겁니까?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목소리로 묻자 저희 엄마 아주 담담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요. 호텔에서 하시건 논밭에서 하시건 그 비용의 절반은 저희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돈댁 몫이죠. 그 대화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잔뜩 골이 난 채 나오는 음식만 묵묵히 드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무료로 빌려주는 동네 마을 회관에서 결혼을 했고 제 드레스는 흰색 원피스로 제가 사입고 남편의 양복은 검은 양복으로 본인이 사입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 나름 떡집하면서 인맥이 좋으셨는데 시골까지 큰 버스로 하객들 모셔서 참석한 분들에게 직접 한 떡과 교통비 봉투 다 들려 보내셨고요. 축의금도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시댁에서는 얄짤없이 축의금도 받고 답례품도 없어서 시댁 쪽 손님들이 저희 쪽 손님 보면서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에 어이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혼자 독하게 애 키운 티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결정한 것처럼 시어머니도 자기 입으로 할 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23, 저는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제 결정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3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농할 때 와서 본 별은 예쁘고 로맨틱했는데 어느새 별만 보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별 뜨면 일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일단 해가 뜨고 중천에 올라가면 도저히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별 보며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해 뜨면 들어와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이 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힘든 티를 낼 순 없었죠. 정말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일도 일이고 불편한 시골 생활도 생활이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무식함이 하늘을 찌르는 시부모님과 아는 거 없으면서 거칠고 질투심 많은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날도 구석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있는 대로 주정을 하다가 지인들 손에 끌려나가셨거든요. 이후로도 수시로 술에 취한 채 저희 신혼집 문을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냐? 응? 형보다 먼저 살림 차리고 마누라 끼고 자니까 좋냐고. 야, 나와봐. 나와서 말 좀 하자고. 그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했고 시부모님은 혼자 늙어가는 아들이 안타까워 오히려 저한테 형 이해하라고 얼마나 외롭고 속상하면 저러겠냐고 시아주버님 편만 들었습니다. 가끔 술과 함께 폭력적으로 변하는 시아주버님이 무섭고 너무 가난하니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시댁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명랑함을 잃어가니 남편도 점점 짜증을 내거나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 떡집 잘 안 돼? 아니, 어떻게 떡집 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떡 한 번을 안 보내냐? 우리 엄마가 그걸 왜 보내? 그럼 오빠는
혼자 사는 우리 엄마한테 쌀 한 좀 보내기를 했어? 아니면 시기별로 농사 지은 것들 갈무리해서 보내기를 했어?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뭘 바래?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점점 투닥거릴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각방을 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밀려 들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을 잡는 것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엄마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연락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하면 건강한지 잘 살고 있는지만 묻고 더 이상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잘 되냐고 물어도 늘 똑같다고만 하고 건강은 어떠냐고 물어도 그저 그렇지 뭐 늙으면 다 비슷하다고만 할 뿐 상세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제 삶이 고돼서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허덕이다 보니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시간도 흐지부지 넘긴 채로 어느새 1년, 2년 지나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친정에는 10번 언저리 다녀왔나. 그것도 남편은 농사일이 바빠 못 가고 저도 당일로 다녀오거나 하루 정도 자고 온 게 전부였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엄마가 유난히 늙고 나이 든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역시나 못난 딸은 눈앞의 삶이 바빠서 깊게 신경 쓰지는 못했죠. 시아주버님의 신경질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도저히 집에 남아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시댁에 선언을 하고 하루 서너 시간 읍내로 봉사를 나갔습니다. 마침 마을 이장님이 권유를 하셨거든요. 주변 마을에서 사람을 모아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명은 가야 한다나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없고 뭔가 배운 사람도 없는 마을에서 소위 제가 그나마 제일 인텔리였던 거죠. 시부모님은 제가 매일 3시간, 4시간, 즉 한나절을 꼬박 집을 비운다는 게 몹시 불만스러워 보이셨지만 이장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이장님 눈밖에 나면 여러모로 불편해지니 어쩔 수 없이 절 내보내실 수밖에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숨쉴 구멍이 되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간단하게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인근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주었어요. 물론 제가 한국어 강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가르쳐주는 건 아니었고 강사 선생님을 돕는 보조교사 역할을 했죠.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에 베트남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나름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언어를 가르쳐줬던 적이 있습니다. 막 능숙하지는 않고 읽고 쓰지는 못해도 아주 가벼운 일상대화 정도는 베트남어로 가능한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온 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걸 훨씬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어로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베트남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주고 하니까요. 그렇게 몇몇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저도 다시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동안 살맛이 전혀 나지 않았다가 간만에 숨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또 베트남어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사히 보냈습니다. 1년 뒤 어학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이 배치되면서 저의 봉사는 끝이 나고 말았지만요. 이장님이 마지막 날 저희 시댁에 와서 그동안 정말 제가 고생이 많았고 제일 인기 좋은 봉사자여서 아주 자기가 다 어깨가 들썩했다고 이 집 며느리 아주 훌륭하다고 치켜 세워주시는 바람에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 가득했던 시부모님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제 손에서 거절하라나요? 그래서 속으로 거절을 왜 하냐 무조건 뛰쳐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며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1년 동안 남편과는 더 멀어졌어요.
틀에 박혀 발전 없는 삶을 사는 그와 뭔가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딱히 악한 거 아니고 저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하다 하고 사는 거였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들어올 거라는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순간 좀 당황했어요. 아니 보통은 내 시아주버님이 결혼하게 되었다랄지 큰애가 장가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형님이 들어올 거라고 통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결혼하신다고요? 아니 언제 연애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뭔가 망설이다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연애는 아니고 그냥 데리고 살 여자가 생겼어.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어머님께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살짝 짜증을 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국제 결혼이라고요. 그제서야 느낌이 왔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나이가 40이 넘고 50 가까이 되도록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 외국인 며느리를 들이시려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어머님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요즘에는 국제결혼 많이 한다 봉사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분들이 훨씬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고 다정하신 부분들이 있더라. 굳이 국적이 같을 필요 있냐? 그냥 서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영 탐탁치 않는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도시에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디 지 친구나 좀 참한 거 있으면 소개시켜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런 센스도 없고 어쩌겠니? 불쌍한 우리 큰애 그래도 장가는 가서 총각딱지는 떼야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초부터 시아주버님이 저만 보면 했던 농담 같은 말들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결혼식에 와서 부케 받은 친구는 뭐 하는 애냐? 시골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자기가 고기 구워주겠다 같은 말도 몇 번 하고 왜 저한테 친구들이 한 번도 안 놀러 오냐고 별 많이 보일 때 오라고 한 번 초대하면 자기가 산 중턱에 캠핑장처럼 텐트 치고 대접 한번 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얘기하다가 농담처럼 저한테 여동생이 있었으면 겹사돈도 괜찮다는 말까지 해서 그때는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아서 그냥 어휴 여동생 없어 다행이네요 라고 하며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렇게 한 1년은 제 친구 타령, 여동생 타령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술 먹고 주정하는 걸로 노선을 바꾸더니 그게 아마도 저도 모르게 이 집 식구들끼리 얘기한 것들이 틀어져서였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언감생심, 전화 눈 돌고 미쳐서 학교도 그만두고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혔지만 제가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평생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런답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는 말보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를 멍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제 친구를 이 시골로 끌어들여서 아주버님하고 소개시켜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뭐가 어때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남편보다 풍채도 더 낫고 일도 잘하고 얼굴이 복도 가득한데 왜 네 친구들은 다 너무 잘나서 우리 큰애 정도는 눈에도 안 찬다니?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였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저한테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고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따지고 드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발끈하면 정말 똑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대답했어요. 아우 어머니 요즘에 누가 시골로 시집을 와요. 저 여기 시집 올 때도 제 친구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네가 좋아서 시집 와놓고
지금 와서 이런데 어떻게 시집 오냐 그러면 어떡하니? 너도 참 이상하다. 너 그리고 내가 단단히 하나 일러둘 게 있어. 아무리 너보다 나이 어리고 외국인이라고 해도 너보다 형님이니까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셔. 그리고 집안일은 네가 다 알아서 가르쳐라. 나는 말도 안 통하고 힘드니까. 아주 읍내 나가서 선생이라고 잘난 척 신나게 하고 온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좀 보자.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느 정도 한국어 다 배우고 오고 만에 하나 제가 형님이라고 대우 안 할 것 같냐며 어머님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변변한 결혼식도 없이 시아주버님은 아주 어린 여자를 하나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딱 봐도 낯선 두려움이 눈에 가득 차 있는 여자였죠. 저보다 글쎄 6살이나 어리더라고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게다가 3번 만났다는데 시아주버님과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저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알아듣던 말던 한국어로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어로 한두 마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분이었고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면 완전히 저를 통역처럼 쓸 것 같아서 일부러 저도 아주 간단한 영어만 툭툭 던지며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한두 마디 하는 영어로만 대답을 하니 시댁에서는 뭔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다가 통역을 시키더라고요. 절대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단어로만 한두 마디 해주면서 더 이상 저한테 이것저것 일이 쏟아지지 않게 막느라고 몸이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말도 안 통하겠다. 그 다음에 외국인 며느리겠다. 아예 마음 자체를 큰 며느리로 잡으신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노동자 하나 품삯 안 드는 사람으로 들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익숙하지도 않은 한국에서 익숙하지도 않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몹시 안쓰럽고 어머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제가 형님한테 슬그머니 얘기한 적은 있어요. 베트남어로요. 저 사실 베트남어 조금 할 줄 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시면 이것저것 나한테 너무 많이 시킬 것 같아서 베트남어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형님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면 그냥 나한테 털어놔도 된다. 나는 형님 편이다라고 말했더니 글쎄 갑자기 저를 붙들고 펑펑 우는 겁니다. 일단 제 입에서 베트남어가 나오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결국에는 주저앉아서 미친 듯이 통곡을 하는데 그 눈물의 의미도 마음이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저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간신히 눈물을 그친 후에는 미친 듯이 베트남어를 쏟아내는데 사실 3분의 1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형님으로서는 그래도 자기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사람 앞에서 뭔가 속을 털어놓고 싶으셨나 봐요. 그냥 얼마나 그 마음에 외롭고 쓸쓸함이 가득 차 있을까 싶어서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 제 사이에는 식구들이 모르는 기묘한 연대가 쌓여갔습니다. 형님도 눈치껏 저한테 베트남어나 영어 문장 쓰지 않고 단어로만 툭툭 던지면서 둘이서 약간 암호 교환하듯이 그렇게 눈빛과 말을 교환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시아주버님은 제 생각대로 역시나 다정한 남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을 때리는 것 같기도 했고 조금 학대받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참지 마라, 경찰서를 가자라고 했지만 형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자기는 어떡하든 여기에서 잘 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집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너무 조금 줘서 자기가 돈을 모을 수 없다고, 그래서 집에 돈을 많이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죠. 어떡하든 형님이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같이 가서 일단 통장부터 만들자고 했더니 시아주버님이 통장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와, 그런데 세상에 통장을 만들었다고 보여준 게 글쎄 자기 통장에 종이로 형님의 이름만 오려붙여서 거짓으로 만든 통장이더라고요. 결국 매달 돈 주겠다고 한 게 형님 통장이 아니라 아주버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눈 가리고 아흥도 아니고 조삼모사도 아니고 너무 양아치다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대체 한 달에 얼마를 준다고 했냐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나마도 한 달에 30만 원 준다고 했다네요. 그것조차 안 주겠다고 통장 속여 빼돌리는 인간이라니. 제가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장 형님 통장 아니라 아주버님 통장이다. 형님 속았으니까 일단 나랑 같이 가서 통장 만들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형님 손 붙들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두 남자 몰래 읍내에 나가서 통장을 만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생활비로 받은 돈에서 조금씩 빼돌리고 모아서 한 달에 50은 저축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구들이 저한테는 돈 주는 거 못 속이니까요. 생활비 좀 더 받고 동네에서 일당으로 일한 거 받아서 모으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둘이 모은 돈은 한 달에 한 번 형님 통장으로 이체해서 형님 앞으로 제가 돈을 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장 만들어주고 돈 관리를 해주기 시작하니 형님은 저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정부 칠 곳 없는 집에서 저는 형님이라도 생기니 그래도 좀 숨이 쉴 것 같더라고요. 마늘을 까도 형님이랑 앉아서 까면서 어머님 아버님이나 두 남자가 없을 때는 베트남어와 영어를 섞어서 끊임없이 수다도 떨고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 두 남자가 있을 때는 서로 눈빛 주고받으면서 킥킥거리기만 해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시집 온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친정 간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시던 시부모님도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더니 마지못해 저한테 친정을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치기도 아닌 긴 여정을 가지고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서, 꼭 올 거지? 다시 올 거지? 아마 제가 도망가서 안 올까봐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만 조금 괜찮아지고 나면 얼른 다시 오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형님도 건강하게 잘 있어라 라고 안심을 시키고 엄마에게 왔습니다. 근 1년 만에 만난 엄마는 못 알아볼 정도로 마르고 힘든 모습이었어요. 제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말하면 네가 뭐 해줄 수 있을 거야? 나 췌장암이야. 너무나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췌장암이면 거의 마지막에 발견된다는 그 암 아니야? 엄마 대체 언제 한 거야? 아니 왜 발견하자마자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안 지는 몇 개월 되었는데 이미 병원에서도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해서 그동안 저한테 말도 없이 엄마한테 있던 가게며 재산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하시기 시작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고맙지 뭐. 준비 없이 훅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래도 내가 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너 줄 거 주고 나눌 거 나누고 할 시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지. 하던 중에 죽을까 봐 그거 하나 걱정이었는데
며칠 전에 마지막 가게까지 싹 정리돼서 난 이제 언제 가도 미련이 없어. 단 하나, 네가 걸려 이거사. 내 재산 적지 않은 거 알지? 그런데 내가 볼 때 너희 시댁 식구들 가진 거 없는 아귀들이거든. 분수도 모르고 어디까지 먹어야 배가 터지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냥 아귀들. 그 도둑놈 같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네가 내 재산 제대로 지키기나 하겠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죄다 일시금 사망보험금으로 넣어놨다. 나 죽고 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팔아서 그냥 상속세 내고 장례 치러. 내가 이미 다 빼먹어서 팔아봐야 얼마 안 돼. 담보대출 받은 거 갚고 그러면. 여튼 자잘하게 내야 할 거 집 한 돈으로 다 내고 사망보험금이나 잘 챙겨서 너 주머니나 두둑하게 만들어. 네 남편 네 시댁 똥구멍에 처박지 말고. 내가 평생 너한테 그 어떤 것도 참견하지 않고 뭐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런데 이번만큼은 내가 내 목숨값이니까 너한테 참견 좀 하고 말 좀 해야겠다. 내 목숨값으로 받은 돈 네 시댁 뒷구멍에 쑤셔 넣으면 나 죽어서도 눈 못 감는다. 이거는 철저하게 네 돈으로 써라. 알았지? 엄마 유언 이게 다야. 똑똑해서 남들이랑 다른 길 가느라 애쓰고 애쓴 거 티 안 내려고 더 애쓰는데 잘 생각해서 이제 네 인생 살아봐.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얼마나 제가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았고 그게 몹시도 속상하셨던 거죠. 하지만 한 번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고 그저 제가 했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셨다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걸 마지막으로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이틀 만에 자는 듯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던 제가 이틀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니 남편도 시댁도 모두 깜짝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부랴부랴 다들 올라와서 장례에 참석을 했는데 엄마 장례 때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시댁에 저희 엄마 떡가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대체 엄마가 어느 규모를 하고 계시는지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 그동안 엄마랑 거래했던 회사, 그 다음에 엄마의 떡이 입점했던 백화점과 각종 슈퍼에서 화환들이 날아오고 거기 대표님들이 와서 다들 떡가게 정리하실 때부터 너무 안타까웠다며 이런 떡이 없었는데라고 아쉬워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단골 고객님들, 사모님들도 오셔서 다들 사장님 떡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실 수 있냐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부조금도 막 100만 원씩 주고 가시고 이러니까 시댁 어른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장례가 채 끝나지도 않고 이틀째 된 날 조문객이 1000명이 넘고 1500명에 육박하니 남편이 저한테 몹시 배신감 느낀 얼굴로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이 떡집을 많이 크게 하셨었어? 저는 그 말에 숨어있는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부하가 나서 남편한테 푹 쏘아붙이고 말았습니다. 크게 하셨지. 여튼 한강 이남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이라고 했으니까. 지점도 꽤 있었고 프랜차이즈도 만들었고 프랜차이즈 가맹비만 몇천만 원씩 받고 그랬어. 엄마가 운영하는 본점은 2달 전에 예약 안 하면 떡 사기도 힘들었고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럼 장모님 유산도 많이 남기셨겠네. 와, 그 말 듣는데 이거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다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남기신 거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글쎄 그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다. 나는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겠냐. 올라와서 내가 떡집 물려받아서 했지라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말 한 번도 안 하고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냐고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인정할 수 없고 너무너무 야속하다나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우리 엄마 사업이고 나랑은 상관도 없고 나는 떡집을 한 번도 물려받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난리냐라고 했더니 저보고 무섭고 의문스러운 여자라면서 정말 어이없다라고 오히려 자기가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렇게 번듯하게 사업하는 양반이 어쩜 그렇게 딸한테 한 푼도 안 들려보내고 시집을 보냈냐며 이거는 사람이 아주 괴팍하다고 계속 꾸덜꾸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나 싸늘하게 아무 표정 없이 굴고 있자니 시부모님이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어떤 국물도 없겠다 싶으셨는지 일단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의 장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리고 부조금으로 들어온 몇천만 원, 저희 시댁에서 계속 혀를 날름날름하며 탐을 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보란듯이 과감하게 평소 엄마가 신경 많이 쓰셨던 고아원과 양로원에 다 기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펄펄 뛰셨지만 어차피 시댁 쪽에서 들어온 부조금은 딱 6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 60만 원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엄마 유언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두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댁에서 은근히 저를 신경 쓰면서도 제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도 뭔가 희한하게 굴더라고요. 계속 저희 엄마가 뭐 남기신 거 없느냐, 보험 드신 거 없느냐 물어봐서 보험 드신 거 있다. 그것도 다 엄마 유언대로 처리할 거다라고 했더니 대체 얼마냐, 어느 정도냐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절대 말 안 했죠. 제가 왜 말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잠시 전화기를 놓고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온 보험사의 문자를 남편이 본 겁니다. 저희 엄마 사망보험금이 꽤 컸거든요. 몇 억 단위가 됐었는데 그게 제 통장에 입금될 거라는 문자를 본 겁니다.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화색이 돈 얼굴로 뛰어오면서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많았냐, 이 돈으로 우리 한번 좋은 집도 사고 식구들끼리 먹고 살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난리를 부렸어요.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왜 내가 집을 사고 왜 사업을 하는데 쓰냐고 말이죠. 이거는 내가 엄마가 말한 대로 쓸 거다. 엄마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으니 엄마의 유지를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다. 이 돈이면 우리 식구들이 모두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같이 고생하는 길을 택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이걸로 내가 이 집 식구들 먹여 살릴 이유 없다. 그런 얘기 할 거면 나한테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대로 갈라서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희한하게 식구들이 아무도 저한테 엄마의 사망보험금이며 유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구들이 대체 왜 이러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가 남기고 간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형님은 계속 제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신 차렸을 무렵 제가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힘드셨죠? 제가 조금만 더 정리하면 형님,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요. 그랬더니 형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동서,
이 집에서 주는 밥 먹지 마. 너무나 정확한 한국어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형님을 바라봤더니 그때부터는 빠른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쨌건 정리해보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한국어를 이것만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주는 밥은 앞으로 절대 먹지 말고 먹는 척만 하고 자기가 따로 마련해 줄 테니까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말은 해줄 수 없는데 어쨌건 먹지 말라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처음으로 식구들과 함께 밥 먹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느 때와 같이 밥상을 차리러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대지 말고 그냥 저쪽 가서 있으라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옆에 있는 형님이 자꾸만 저한테 눈짓을 흘끔흘끔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밥상을 차리셔서 제가 밥상 앞에 앉은 다음에 제 밥그릇을 들고 남편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 밥이 좀 많네. 당신 거랑 바꿔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온 식구가 벌떡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남편 밥그릇을 낚아채서 이러는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으로 허둥지둥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러면은 저기 새로 푸면 되지. 그리고는 제가 손댈 새도 없이 제가 바꿔놓은 남편 밥그릇을 들고 쏜살같이 부엌으로 가서 남편한테 다른 그릇에 밥을 떠다 주더라고요. 아,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보통 그릇까지 바꾸지는 않는데 이거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부엌을 한번 쓱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밥이라면 그렇게 쓰레기통 옆에 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비닐봉지에 그 밥을 한 움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주머니에 숨겨서 밖으로 나갔죠. 그 밥을 길가에 슬쩍 놓아두고 몇 시간 뒤에 가보니 글쎄 길고양이 한 마리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밥을 먹고 죽은 거였죠. 그제서야 왜 형님이 저한테 시댁에서 주는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비닐에 남아있던 밥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 후에 바로 출동해서 조사에 들어갔죠. 조사 결과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님이 공모를 해서 저한테 쥐약과 농약이 같이 섞인 밥을 먹여 저를 없애버린 후에 저한테 들어온 엄마의 모든 유산과 사망보험금을 남편이 차지할 계획이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다들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일도 없다. 그 밥이 우리 밥이라는 증거가 있냐. 며느리가 미친 것 같다는 등등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를 듣고는 다들 입을 꾹 다물면서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바로 모든 범행을 논의하던 것을 글쎄 저희 형님이 녹음을 한 것입니다. 형님이 한국말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만날 서로 툭툭거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싫은 소리만 해대던 그 네 명이 모여서 뭔가 쑥덕거리는 걸 듣고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말을 몰라도 농사일을 1년 넘게 한지라 쥐약, 농약이라는 단어는 알고 제 이름도 아니까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구들은 모두 형님이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는 일절 말조심을 안 하거든요. 오죽하면 바보, 멍청이, 노예 이런 단어도 가감없이 써서 제가 몇 번 그런 단어는 느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안다,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귀머거리다 생각하고 편하게 살 거라면서 그렇게 제 말을 무시하시더니 결국 자기네들 발등을 찍은 거죠 뭐. 눈치 빠른 형님은 자기가 한국말을 모른다고 식구들이 생각하는 걸 이용해서 슬그머니 과일 갖다 주는 척 그 자리에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녹음으로 켜놓은 뒤에 장롱 밑에 넣어두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어쨌거나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것 같았다나요? 경찰에서는 서로 상세하게 저를 해하고 돈을 가로채기 위한 작전을 논의한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녹음을 한 것 자체는 불법 녹음이지만 이걸로 충분히 추궁할 증거는 삼을 수 있다며 녹음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어이없는 건 형님이 녹음한 파일을 듣고 남편과 시아주버님이 어리석게도 서로 얘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다. 형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면서 자백을 했다네요. 그 와중에 둘이 서로 깎아내리고 모함하느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까지 다 까발리고 형님과 혼인신고도 미뤄 불법 체류자 만든 것까지 밝혀져서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를 없앤 후에는 글쎄 형님까지 없애고 제 재산으로 바닷가 가서 펜션 차릴 계획이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아버님은 제 남편 편을 들어서 죄다 큰아들이 잘못한 거라고 진술하고 어머님은 큰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아버지가 꾸민 일이다 라고 진술을 해서 결국 경찰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공모하고 꾸민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평소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싸고 도는 바람에 제대로 입도 못 맞추고 잡혀들어가 서로를 오히려 수렁에 빠뜨리게 된 거였죠. 그 자백으로 인해 남편과 아주버님, 시부모님까지 네 식구는 모두 재판을 받게 되고 가명 여지없는 살인미수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랑 형님은 선처 없고 합의도 없었고 살인미수에 걸려 있었기에 이혼도 수월했어요. 형님은 원래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바로 추방이 되어야 했지만 일단 본인이 일부러 불법 체류를 한 게 아니고 시아주버님한테 속은 거라는 게 녹음 파일이며 자백으로 증명되어서 여러 기관과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체류할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엄마가 정말 형님을 저한테 보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시골 생활에서 미련 없이 벗어나 형님과 함께 새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은근히 요리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진 도시 좋은 목세 자리에서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한식과 베트남 음식이 어우러진 퓨전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아서 식사 시간이면 줄 서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형님과 저 친자매 못지않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감옥에 있을 4명의 전 시댁 식구들은 싹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나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한테 정말 고마운 게 엄마 돌아가시고 첫 제사가 막 재판 끝나고 가게 계약을 할 때쯤 정말 정신없을 시기였거든요. 저도 이맘때가 제사인데 하는 생각만 하고 정확한 날짜조차 파악을 못한 채 정신없이 하루하루 닥친 일을 해결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형님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려주신 거 있죠.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문어도 처음 보고 애기 머리통만한 배랑 사과는 대체 어디서 구한 건지 제사상에 바나나도 올라가 있고 두리안도 올라가 있고 쌀국수랑 육개장 나란히 놓여 있고 떡도 5종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대체 이 제사상의 국적이 어딘가 싶었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이제 베트남 딸도 있으니까 엄마 베트남 음식이랑 과일 드셔야 돼. 그래서 제사상에 베트남 그리고 한국 다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형님 끌어안고 정말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렇게 국적 불문의 상색에 이어놓은 큰 제사상 차려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형님과 저는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 깔깔 웃으면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습니다. 조만간 분점도 하나 낼 예정인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외국인 노동자 중 한 분이 독립해서 그 가게를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서로 연락이 되어 저희 가게에서
아주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분 역시 시댁에서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줘서 뛰쳐나온 후 비자 때문에 고생하다가 저희를 만난 거라 얼른 취업시키고 비자 문제 해결하고 가게에 있는 쪽방에서 숙식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손맛도 좋고 열정적이라 독립시키고 또 다른 분 소개받아서 일 가르칠 예정입니다. 어쩌다 보니 한 분 한 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독립시키게 되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형님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려고요. 그동안 보낸 돈으로 번듯하게 집 지었다고 사진이 와서 형님과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형님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있었던 자초지종 다 듣고 아시거든요. 저한테 한국딸이라고 부르시는데 한국딸 오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좋은 곳 구경 많이 시켜주신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형님 고향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가전제품 좋은 걸로 잔뜩 사가지고 우리 형님 금이환영 시켜드리려고요. 사실 형님한테 말 안 하고 거기 있는 식구들 선물을 조금씩 사서 모으는 중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금목걸이 하나 채워드리고 아버지에겐 금팔찌 하나 채워드리려고요. 동생들이랑 이모, 고모, 삼촌들에게도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몰래 준비 중이에요. 나름 저의 서프라이즈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나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 사실 엄마 생각이 더 납니다. 엄마 살아계셨으면 베트남 같이 놀러가고 평생 외국 한번 못 가보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마 지금 제가 사는 거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딱 제 인생 제가 챙기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 식구가 글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를 했다네요. 그런데 워낙 증거가 뚜렷하고 평소 농담처럼 저만 없으면 큰 재산 생긴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던 것들도 다 증거가 돼서 항소에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형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바라기구만. 대체 어디서 그런 한국말은 배운 건지 정말 형님 아니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 형님이랑 함께 의지하며 잘 살아보려고요. 6살 어리지만 한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 끝까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모셔보렵니다. 형님도 제가 있어서 행복하시겠죠?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